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달 사이에 벌써 3명,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며 전국 규모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에 당장 특별법부터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두 손에 영정과 국화꽃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입니다. 최근 2달 새 세상을 등진 피해자만 3명. 전세 사기는 특정 계층의 피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나왔죠. 이대로 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는 그들이 더 걱정돼요.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더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금 저리대출 같은 정부의 기존 대책은 세입자들에게 다시 빚을 지게 할 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 피해자들이 쓸 수 없습니다. 전세로 사기로 지금 보증금 다 날렸는데 어디 전세를 또 갑니까? 어디 전세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책위는 우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전액 사들이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구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와 공매를 즉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대책위는 이번 전세 사기가 촉발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아파트 3,079세대 중 3분의 2가 넘는 2천여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경매, 공매 진행을 즉시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중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 3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수영 기자, 추모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 주안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곳에선 인천 지역의 피해자 모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최근 잇따라 숨진 인천 건축왕 피해 세입자 3명의 추모식도 이제 곧 열릴 예정입니다. 애도의 뜻을 전하려는 시민들과 각지에서 온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식들처럼 생각을 해서 왔어요. 젊은 청년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사기라는 그 자체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얼굴 없는 영정 3개가 놓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기리는 겁니다. 건축왕 남모 씨의 전세 사기 피해자인 세 청년은 전세 보증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날릴 처지였습니다. 어제 숨진 30대 여성의 빈소는 오늘 낮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평소 집 문제로 힘들어했다면서도 가족들에겐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제 아빠 집 하나 아버지가 마련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려고 집을 이제 내놓으면서 알게 된 거더라고요. 육상 선수였던 고인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최연소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지만 최근 새 진로를 찾기 위해 집을 얻었다 비극을 맞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공범으로 남 씨의 딸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 일당에게 입은 피해액이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일부 재산의 추징 보전 절차를 거치는 등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당장 덜어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전원된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장관은 전세 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대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그 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은 즉각 경매 절차를 멈추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매물도 경매 일정을 연기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원래 집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피해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도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세 사기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한혜입니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매 중단을 지시했지만 무작정 경매를 막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대부업체에게까지 위험이 퍼질 수 있고 경매를 미루는 기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로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인 가구는 1066세대입니다. 이달 초까지 106세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260여 세대는 매각 절차 중입니다. 당장 내일 12세대, 매일 수십 채가 경매법원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기 전에 경매가 끝날까 애가 탑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들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각이 되면은 대환대출을 못 받으니까 소급도 안 되고 그러면은 기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퇴거를 하면서 바로 대출을 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여기에 급락한 부동산 시세마저 피해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58.9%. 국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정부에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경매 중단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업체, 금융기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에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채권자가 이거를 손실을 보고 해줄 수 있겠는가가 관건입니다. 은행이 만약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나마 210채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공사 캠코가 51건의 매각을 겨우 미룬 상태입니다. 게다가 당장은 경매가 미뤄지더라도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경매의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건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캠코 같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구제기금을 만들어 자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향후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 대책을 포함해 국가 채무, 고용 세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미래 세대라는 단어를 7차례나 사용하면서 오늘 언급한 현안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중심 화두는 미래 세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며 이는 모두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재정 적자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책 발표 이후 혼선을 거듭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선 여론을 더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었다며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미래 세대의 기회 박탈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모두 7차례나 강조해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오늘 이슈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미래 세대라는 단어를 7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 강조한 건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거 문제죠. 그리고 고용 세습이나 노동 시간은 일자리 문제고요. 네. 모두 2030 이른바 미래 세대가 민감해하는 문제들입니다. 네.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부로서는 시급한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면을 전환하고 또 국정 동력 회복해야 할 텐데 먼저 2030 세대부터 잡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메시지를 보면 최근 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대선 당시 주요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가 이탈하면서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엄중한 분위기가 읽히기도 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노조개혁과 고용 세습을 지적하면서 네. 미래 세대와 이를 막는 기득권이라는 구도를 드러냈는데요. 네, 청년층이 이제 취업 문제에 민감하니까 다시 노동 문제를 좀 꺼내들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 거부 당시에 네. 원칙을 강조한 강경한 대응을 나섰을 때 그리고 올해 초에 노조회계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네. 다만 대통령실은 지지율 때문에 국무회의 발언을 억지로 엮은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일들을 모아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미래 세대로 모아졌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언에서 좀 미래적으로 들린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부정했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도 최근에 어떤 조사를 믿어야 하느냐, 질문지 구성이 과학적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락이 닿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는 국면을 돌파할 계기가 좀 필요할 텐데 다음 주에 미국 순방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청 논란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마침 오늘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순방 후 다음 달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서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이런 개각설 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직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규정한 일부 대기업의 단체 협약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연일 고용 세습 비판이 일었는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언급하며 직접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노조는 실제 고용 세습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노조를 비판했던 정치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고용 세습을 비판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용 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기아차의 단체 협약은 27조,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일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게도 특혜를 규정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노동계 내부에서도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조항 시정을 요구했고 올해 2월엔 시정 명령까지 내렸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금속노조 위원장과 기아차 사장 등 노사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단협은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실제 특별 채용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조항을 통해서 채용된 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 조항은 사문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사문화된 조항을 아직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의 지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협을 바꾸려면 2만 7천 명 조합원의 총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6개월 전 단협이 이미 끝났고 관할 노동청에도 내년에 논의하겠다고 보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0명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협을 조사한 결과 기아차를 포함해 63개 사업장에서 여전히 우선 특별 채용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단체 협약 수정을 조합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사법 처리까지 나선 것은 전형적인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은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을 부각시켜서 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아차 경영진은 어제 대표이사 명의로 고용세습 조항을 즉시 철폐할 것을 공식 요청했고 노조는 재벌 세습부터 먼저 철폐하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경제팀 박진준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고용세습, 아버지가 직원이면 아들도 직원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 기아차에서 이렇게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기아차 사측하고 노조 측에 양측 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혀 없다. 양측 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입사한 그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의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만 유사한 항목으로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가족의 경우 우대 채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우대 채용. 예,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줬는데요. 별도 절차에 의해 특별 채용되는 만큼 일반 채용과는 다르니까 차별이 없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노조 말대로 이게 고용세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문화가 됐으면 당장 없애지 이거 왜 안 없애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절차 지연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까 리포트 보니까 그렇게 채용된 사람도 없는데 이런 단협 조항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괜히 계속 공격 대상도 되고 비난 표적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조 측도 이 사항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 협약이 2년마다 진행이 되는데 작년 11월에 이미 했으니까 다음 단체 협약 때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년입니다. 일각에서는 IMF 등 심각한 구조 조정을 경험한 기아차 노조가 과거 만들었던 이 단협 규정을 바꾸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일종의 상징적으로 남겨놓은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노조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측도 노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정해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똑같은 사업장인 현대차는 이미 관련 단체 협약을 이미 4년 전에 폐지했습니다. 그렇죠. 기아차 노조가 버틸 명분이 점점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학교는 서울의 한 예술계 고등학교인데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추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숨진 교사는 일부 학생들에게 아빠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기 교육용 영상 장비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예술고의 한 졸업생은 숨진 김모 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내 분위기가 기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와 서면으로 인터뷰한 이 졸업생은 신입생 중 20% 정도만 해당 교사의 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중 2~3명은 김 씨의 픽이라고 불리며 편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 밖 개인 연습실에서 따로 레슨을 받고 경기도 자택의 파자마 파티에 초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김 씨를 형님이라 부를 정도로 입지가 탄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학생들에겐 아빠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아빠라고 거의 부를 정도로 좀 가까운 각각 기스마다 님 딸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항상 거의 있어요. 성폭력 당시 불법 촬영도 있었지만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실기할 때 막 찍어주는 고프로는 거기에 감기면 잘하는 애고 그거를 딱 엎어놓으면 못한 거고 그 고프로로 촬영을 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입니다. 그 앞에 가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좀 기분을 거스를까 봐.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들이 유포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 안 보고 하면은 찍었던 사진들을 다 보내. 진짜 소문이 날 수 없을 정도로 입막음을 하죠. 경찰은 MBC 보도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숨진 교사의 노트북과 학교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도구로 지목된 휴대전화와 촬영 장비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추가 피해나 학교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 모두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네, 이번 사안 함께 취재하고 있는 사회팀 조재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봤지만 경찰이나 학교, 교육청까지 어느 곳도 지금 진상규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네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있는데 당사자가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냥 끝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은 당사자 처벌이 어차피 불가능하니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혹시 유포됐나 이 정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학교가 이번 의혹을 장기간 은폐했거나 축소했다는 정황 역시 아직 드러난 게 없어서 네. 이 부분도 수사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 학교든 관할 교육청이든 추가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 자칫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대로 묻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지 또 앞서 제보자들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랫동안 이런 분위기가 계속돼 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학교가 예술 관련 학교라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학교보다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적고 거의 3년 동안 같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졸업 후에 관련 업계에 진출하게 되면 어느 학교 나왔다라고 하면 금세 평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바닥이 좁다고들 합니다. 숨진 교사 김 씨는 무려 10년 정도 이 학교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동료 교사들도 김 씨의 제자 또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겠네요. 또 학교 밖 개인 연습실에서 1대1 수업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다들 알고도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교사의 재량권이 크고 제자의 진학이나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일반 학교보다 커 보이는데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교사와 학생이 서로 아빠와 딸로 부를 정도로 가까우면서 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특수 분야의 학교다 보니까 이런 그릇된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 보도가 처음으로 나간 이후에 학교 이름을 공개해달라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요?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확보된 추가 의혹이나 관련 정황들이 더 있지만 학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저희도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하고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보도에서는 이 학교가 예술 분야 학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네. 피해자들의 상황과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거쳐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 지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었는데요.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고 멀리 있던 사람들도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심하게 우그러진 가해 차량은 빠른 속도로 150m를 더 달리더니 비상등을 켜고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곧바로 우회전해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횡단보도에서 약 10m 가까이 날아가 그대로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2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가해 운전자의 부모 집에서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새벽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로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진짜 취업한 지 3개월도 안 된 진짜 나이가 어린 친구입니다. 8시까지 출근이라서 조금 일찍 가서 일을 좀 하려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현실이 아닌 꿈 같습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에 제 동생이 전화가 올 것 같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에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종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숨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전 대국민 사과를 했던 민주당 지도부 공개회의에선 돈봉투 의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송영길 전 대표가 혹시나 당의 귀국 요청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읽힙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분 아닙니까? 그에 상응하는 발언과 함께 또 조기에 귀국해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어수선한 당 분위기는 여러 의원들의 발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 파일에 직접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선 탈당 요구나 출당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무감각한 데구나. 윤리 기준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당 전체로 사법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전대 개입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네. 본인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 어떤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죠. 국민의힘은 냉폭을 퍼부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해선 귀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검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전체로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 조직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해야 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닌 비리 정치인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노동계가 공익위원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공익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에 이어 장바구니 부담은 갈수록 무겁습니다. 10,000원 한 장으로는 제대로 살 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더요. 16,000원이잖아요. 뭐 미나리 이런 것도 4,500원이잖아요. 저렴하게 살라고 양을 좀 작게 사죠. 힘들어요. 시장 나와도. 최근 4년 평균 소비자 물가 4.2%가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3.6% 올랐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는 12,000원. 실질 임금이 오히려 감소한 만큼 25% 인상된 최저시급입니다. 물가 폭등에 실질 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폭등한 물가에 인건비까지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동결이 꼭 필요합니다. 인상률을 놓고 예상됐던 줄다리기는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초안한 권순원 교수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1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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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는 시작도 못한 채 파행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공익위원과의 기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이어지는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과밀 문제, 5일에 한 번 꼴로 승객들의 호흡 곤란 사고가 이어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긴급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상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지만 벌써부터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포와 서울의 경계, 김포시부터 이어지던 버스 전용 차로가 사라집니다. 버스와 일반 차량이 뒤섞여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혼잡합니다. 인근 김포대로 서울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도로폭은 2차로로 좁아집니다. 이처럼 열악한 도로 사정 탓에 승객들이 몰린 김포 골드라인은 지옥철이 됐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요 다음에 정거장 고가 이제 그 구간이 제일 밀리고요. 지하철을 타야 제 시간에 갈 수도 있고. 승객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자 관련 지자체들이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김포 골드라인과 같은 경로의 70번 버스 노선에 오는 6월 말까지 전세버스 30대가 순차 투입됩니다. 현재 15분인 배차 간격을 5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경기도 설명입니다.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20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가 전세버스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해 아파트 앞에서 타는 수요 응답형 버스 DRT는 7월에 도입하고 개화역 인근에서 끊기는 버스 전용 차로 역시 올해 안에 김포공항까지 2km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좁아지는 김포대로의 차로를 넓히는 건 내년 시행 목표에 담았습니다. 버스 숫자는 늘어나지만 도로가 좁아지는 구조적 문제는 내년에야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간선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계획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5일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주요 혼잡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승차 인원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수상버스 도입이 골자입니다. 김포 시민들이 행주대교 남단에서 수상버스를 탈 경우 20분이면 여의도에 도착한다는 계산입니다. 당장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한강이 다른 외국의 그런 뭐 조그마한 그런 강과 다르게 거의 바다처럼 굉장히 넓고 유속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측면에서 이게 그 지속 가능하게 운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2번 이상 환승하는 걸 꺼리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방식을 볼 때 과거 도입됐다 없어진 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전기차 차종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 기아차는 빠졌고 일본, 유럽 차들도 빠졌습니다. 모두 미국 회사의 전기차였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뜻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결국 전부 미국 차였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와 쉐보레, 캐딜락과 포드 4개 회사가 만든 16개 모델만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됐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크라이슬러와 지프, 포드와 링컨 4개 회사가 만든 6개 차종만 대상이 됐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물론 독일과 일본의 전기차도 모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배터리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서 보조금을 받는 차종은 기존 41개에서 22개로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최대 $7,000, 약 1,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가 지급되고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추가로 $3,750가 지급됩니다. 엘라베마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B70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았지만 배터리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이번에 제외됐고 BMW와 닛산, 폭스바겐의 전기차도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기존의 보조금 혜택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최종 조립은 물론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일정 부분 미국에서 만들라는 뜻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한 셈입니다. 기업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 확충에 나섰습니다. Put all together, the plan is to invest in America in a literal sense, not overseas in America. Invest in ourselves, and it's working. 미국 언론들은 테슬라와 쉐보레, 캐딜락을 보유한 GM이 보조금의 승자가 됐다며 다른 나라 제조사들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전기차 시장 부동의 1위인 테슬라는 보조금까지 모두 챙기면서 미국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오늘부터 1000여 개 자동차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상하이 모터쇼가 시작됐습니다. 대세는 역시 전기차였는데요. 최고급 수제 자동차부터 가격을 대폭 낮춘 보급형까지 다양합니다. 약진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혜인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최고급 수제 자동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전시장. 주인공은 새로 나온 전기차 모델 스펙터입니다. 롤스로이스는 2030년까지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 경쟁자인 마이바흐와 벤틀리도 전기차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최고급 소재 명품 자동차 브랜드들도 전동화를 결정해야 할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는 이제 확연한 대세가 됐습니다. 경쟁은 그만큼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 전시된 차량은 모두 1,500여 대. 이 가운데 3분의 2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눈에 띄는 건 역시 중국 전기차 업체들.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친환경차 판매 1위를 차지한 비아디와 웨이라이, 리쌍 등 수십 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다양한 새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我们宣布了我们今年要增加投入1000座换电站。今天呢我们又宣布了除了1000座换电站，我们今年在中国还要增加1万根充电桩的布局。 BMW와 폭스바겐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세계 최대 시장 중국을 겨냥한 전기차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507만 대로 전 세계 판매량의 60%가 넘습니다. 현대차도 고성능 N라인을 중심으로 한 전동화 모델 출시 계획을, 기아차는 내년 EV5를 비롯해 매년 한 종류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N을 통해서 전동화의 문제도 풀고 브랜드의 문제도 풀자. 이게 지금 현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낮춘 보급형 모델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출발은 올 들어 5차례나 가격을 인하한 테슬라.
비아디에서 곧 출시할 예정인 이 소형 전기차는 가격이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2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현대차와 기아차도 곧 3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 모델의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가구 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납품하는 이른바 빌트인 가구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 1월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최종 담합 규모가 2조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가구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가구 업체 8곳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국내 가구업계 1, 2위를 다투는 한샘그룹을 지난 2019년까지 이끌었던 최양하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참고인으로 한 번 조사했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겁니다. 최 전 회장은 담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가구업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석 달여의 수사 끝에 검찰이 밝혀낸 담합 규모는 모두 2조 3천억 원대. 검찰은 9개 가구업체들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서로 짜고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신반포 르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대치 푸르지오 서밋,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가격은 분양가에 포함될 뿐 재값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값을 예민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 담합으로 부풀려진 가구 가격을 그대로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한샘, NX, 넥시스, 우아미 가구 등 가구업체 8곳과 임직원 12명을 이번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담합한 업체는 9곳이지만 먼저 제보하면 처벌하지 않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라 자수한 업체 1곳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 없이 독자적으로 업계 자진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 사건을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다른 업계 담합도 제보만 있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하루 종일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같은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항공편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4차로 도로 옆. 가로수의 굵은 가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차로 하나를 가로막습니다. 아침부터 몰아닥친 강풍에 성인 몸통만한 나무가지가 힘없이 부러진 겁니다. 도로 표지판은 반으로 꺾인 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소방대원들이 강풍을 뚫고 긴급 안전조치에 나섭니다. 바람에 날아간 공사장 가림막은 차량을 덮쳤고 강풍에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바람이 세가지고 창문을 잡고 겨우 내려가지고 가게 문도 못 열고 있다가 문을 하루 종일 못 열었어요. 오늘 장사는 아예 포기하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기면서 거리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초속 30m에 가까운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제주에는 종일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공항에도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70편이 넘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면서 승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예약한 것도 1년 전에 예약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제 또 예약이 될지 몰라서 오늘 꼭 가야 되긴 하는데. 휴가가 오늘까지인데 표를 알아보니까 내일까지도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어디든 표가 있는 대로 가고 싶은데. 제주 남쪽에서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은 한라산을 넘으며 팬현상까지 일으켜 제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올 들어 처음 30도가 넘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원룸 주택가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창문을 열고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지난해부터 10차례 넘게 남의 집을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 남성이 불구속으로 풀려나면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좁은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불이 켜진 1층 창문 앞에 서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살짝 엽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창에 바짝 대고 방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2주 전 이 남성은 근처 골목에도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1층 원룸 창문 안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한 번은 아예 다 열었고 두 번은 이제 방충망만 열고 도망갔어요. 이 인근에서는 샤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 누군가 방창문을 열었다는 신고가 20여 차례나 접수됐습니다. 눈이 마주치진 않고 이렇게 창문을 열자마자 도망가는 모습, 뒷모습을 좀 봤어요. 그런데도 좀 그 후에도 또 온 걸 보면 약간 좀 소름 돋긴 하죠.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과 쉽게 창문을 열 수 있는 1층을 노렸습니다. 결국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깨에 묻은 먼지의 높이가 비슷하여 먼지가 그 담벼락을 건너다가 묻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피해 지역에서 700m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11차례나 남의 집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을 먹고 호기심에 남의 집을 엿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거 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남성은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경찰은 이 일대에서 순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빈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건데요. 이재민들을 2번 울리는 이런 절도 사건,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산불에 뼈대만 남기고 타버린 펜션. 낯선 남자의 등장에 고성이 오갑니다. 잠깐 나! 불탄 펜션에서 그나마 멀쩡한 의자를 몰래 가져가려던 남성을 펜션 직원이 붙잡았습니다. 남성이 타고 온 차량 안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물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염장을 더 지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죠. 뭐 여자 가방이랑 뭐 김치통, 그러니까 생활용품 같은 게 차 안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펜션에서 필요 없을 것 같은 의자를 치워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절도 신고가 없다 보니 이 남성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취급을 해보겠습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허락을 드립니다. 벽면이 타버린 펜션에서는 바비큐용 화로대가 사라졌습니다. 너무하죠. 뭐 이런 것까지 몰랐는데 이런 것까지 고철로 팔러 가져갔나? 취재진이 피해 지역에 머무르던 동안에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 뭐 주인분이신가요? 그러면 어떤 거 하러 오세요? 산불 피해지 보러 온 것 같아요. 아, 뭐 치에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네, 받아가지고. 2019년 고성 산불 때도 작년 울진 삼척 산불 때도 등장했던 절도범이 이번 강릉 산불 현장에도 또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간 발자국도 많아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보고 물건들을 가져가고.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키려고 경찰에 하소연해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일단 폴리스나 지금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지금 요청을 했으니까 경찰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도둑들이 들끓는 거예요. 화마에 초토화된 삶의 현장, 그곳에 도범까지 등장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미국 시카고 도심에서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차량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도시 장악 이벤트였다고 하는데 총격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남학생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차도로 난입해 차량 흐름을 막아버리고 일부는 차량 보닛 위에서 풀쩍풀쩍 뜁니다. 미국 시카고의 10대들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시카고 도심 밀레니엄 공원에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면서 밤새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운행 중이던 버스를 점령해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차량을 부수고 부순 차 안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총격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10대 남학생 2명이 총에 맞아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When I came back, this whole area was lined with. This street was blocked off by a wall of police up at the next block. 경찰은 현장에서 15명을 체포했지만 총을 쏜 사람은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지난해 여름 밀레니엄 파크에서 비슷한 소요가 일어나 16살 션델 홀리데이가 총에 맞아 숨진 이후 평일은 밤 10시, 주말은 오후 6시부터 청소년들의 공원 출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10대들을 막기에는 경찰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I just think the police feel that they don't have support from the mayor and stuff to really do what they have to do. 시카고 언론들은 10대들의 SN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요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10대들의 도시 장악 이벤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토요일 밤 밀레니엄 파크에 모이자는 메시지가 돌았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 챌린지는 숱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달 초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유행하는 매운 껌 챌린지를 따라하다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또 질식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블랙아웃 챌린지를 하다가 미국의 10살 난 여학생이 숨지는 등 지난해에만 10대 청소년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극장의 흥행 보증 수표와도 같았던 마블의 히어로 영화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블의 구원투수로 나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월드 투어의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은하계. 돌아온 팀 가디언즈가 다시 뭉쳤습니다. Are you ready? One last ride. 마지막이 될지 모를 임무를 위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Let's give the galaxy something to remember us by. 지난 2014년 첫 개봉 이후 전 세계에서 2조 원 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돌풍을 일으킨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10년 시리즈의 대장정을 끝낼 완결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2시간 30분 중에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But you can never have seen a Guardians film, you can never have seen a Marvel film, and you can come in and you can see this movie and really enjoy i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끈 음악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I worked easily 5 times as hard on the soundtrack as I did on the first 2 combined. 이렇게 공들인 마지막 영화를 선보일 월드 투어의 첫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I think that really som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happening in film in the world are happening now in Korea. 제임스 건 감독은 영화 속 많은 장면들은 한국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Yellow Sea and Mother, like I said, is one of my favorite movies of all time. The best ever action sequence in any Guardians film ever. It has taken a lot from Korean cinema. 한국 이름 성길로 불리는 스타로드 역의 크리스 프렛 등 배우들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Korea is having an extraordinary moment right now, not only in the movies but also in music. New Jeans, we were listening to it, and I was like, this is actually very good pop music. I remember watching Old Boy by Park Chan-wook when it came out in 2003, I think, and I loved it so much, and it's one of the movies that made me want to do movies. 2023년 아직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는 지금 한국 영화의 영광을 기억하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가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미국에서 한 10대 흑인 소년이 실수로 다른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 주인에게 총을 맞아서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을 쏜 집주인은 백인 남성이었는데 사건 직후 체포가 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가해자의 집 앞으로 수백 명이 몰려와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인종차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주리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입니다. 벽엔 항의 문구가 쓰였고 문 앞엔 깨진 달걀이 쌓였습니다. 집 앞에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현지 시각 지난 13일 오후 이 집 앞에서 16살 흑인 소년 렐프 얄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얄은 사건 당일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동생을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이 동네를 찾았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리트의 다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문 앞에 선 얄에게 총을 2발 발사했고 소년은 머리와 팔에 맞았습니다. 얄은 다친 몸을 이끌고 다른 이웃집에 가서 소리친 끝에야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The fact that you open the door and then shoot the person on the other side and it's a kid. 총을 쏜 주인은 85살 백인으로 얄을 침입자로 생각해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은 사건 직후 체포됐다가 주 법에 따라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미국 당국은 사건에 인종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As the prosecutor Clay County, I can tell you there was a racial component. 얄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이어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변호인들은 얄이 화학자를 꿈꾸며 밴드부에서 활동하는 선량한 소년이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얄의 치료비를 위한 모금에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돈이 모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1년 반째 유지됐던 유류세 감면 혜택. 원래는 이번 달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없다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된 건데요. 대신 그 사이 세금은 1조 원 이상 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 37%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세수 부족으로 인하폭이 줄어들 거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고물가 우려의 부담이 더 컸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또 휘발유 가격 등도 상승세입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기름값은 리터당 휘발유 1,746원, 경유 1,645원으로 1년 반째 이어온 유류세 감면 혜택을 원상 회복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2,000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당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압박해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에만 5조 5천억 원이었고 세수 부족으로 올해 나라 살림은 이미 31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2월까지 세금이 16조 원 가까이 덜 거친 건데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면 세수는 1조 원 넘게 더 줄어들 걸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8월 초쯤 유류세 조정을 재검토하게 되는데 물가는 잡히고 동시에 경제는 살아나야 한다는 쉽지 않은 선제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천명관 작가의 장편 소설인 고래가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작품이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건 한강의 채식주의자, 정보라의 저주토끼 등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인데요. 최종 수상작은 다음 달 2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O 리그에서 국내 선수 최초로 시속 160km를 돌파한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홈팬들 앞에서 첫 등판을 했습니다. 열기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대전구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경기장 바깥까지 이어진 줄은 한참을 따라가야 끝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빗방울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160km 투수 문동주의 첫 홈경기 등판을 직접 보는 동시에 문동주의 포토카드를 받기 위해 팬들이 몰린 겁니다. 문동주 선수 하나랑 평생 함께해요. 유니폼 판매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문동주의 이름을 새기려는 팬들로 넘쳐났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제 너무 기대했던 선수라서 당연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저희 와이프 겁니다. 직원들의 작업량도 훌쩍 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문동주 선수가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0번 중에 100번 이상은 문동주였던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질수록 저희는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선수 잘 나가는 건 좋은 거니까. 경기장 밖엔 문동주의 최고 구속 기록인 160.1을 기념하는 조형물도 설치됐고 창단 때부터 응원한 팬들은 말 그대로 감격했습니다. 하나이글스의 기둥이자 희망이죠. 보살 팬들의 영원한 희망, 기대주. 그동안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었고 좌절도 많이 했는데 올해만큼은 좀 다른 해보다 기대가 좀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문동주는 흐린 날씨 속에서도 위력적인 강속구를 앞세워 두산 타선을 상대했습니다. 1회 154km의 빠른 공을 시작으로 3회엔 155km, 4회엔 156km를 찍는 등 구속을 서서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완급 조절까지 더해 올 시즌 개인 최다 탈삼진과 투구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폴란드 프로축구에서 나온 황당한 장면입니다. 골키퍼가 펀칭한 공이 그만 동료 얼굴을 강타하고 말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는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마다 날이 사뭇 다른 하루였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오면서 약간 쌀쌀함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반면 아직도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조천읍의 경우 31.2도까지 치솟아 올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강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 더위가 내륙 지방에서도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 대전과 무주의 경우 29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망설임 없이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안개가 매우 짙어지겠습니다. 출근길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고요. 공기질은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종일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 지방은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12도, 대구 1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목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무척 큽니다. 감기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